중국에서 오신 장티에바오 선생님께서는 19세기 중엽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3국의 민주운동을 정리하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경달 선생님께서는 동학사상의 수신경천이라고 하는 개념과 동학농민군의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갑오농민전쟁의 민중적 논리와 그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논문을 써주셨습니다. 배양섭 선생님께서는 토지의 관습이나 폭력적 성격, 민중운동의 폭력적 성격의 기반, 여성의 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민중운동의 지향을 비교사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산 선생님 토론을 맡으신 분은 충북발전연구원에 계시는 김양식 선생님이십니다. 태평천국운동과 동학농민혁명으로 본 동아시아의 미래를 토론해 주실 분은 원광대 사학과에 계시는 유지원 선생님이십니다. 조경달 선생님에 대한 토론은 서울대 사회학과에 계시는 송호근 선생님이십니다. 배양섭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는 서울대 규장각에 계시는 김선경 선생님이십니다. 먼저 시간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은 80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회자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마 10분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청중 토론 및 개별 토론에서 나온 쟁점을 모아가지고 쟁점 토론 시간으로 20분을 떼어놓겠습니다. 그럼 50분이 남습니다. 50분을 질문 7분, 답변 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50분 정도 소화가 될 것 같고요. 부족한 것은 20분 떼어놓은 시간을 활용해서 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3부의 주제가 동학농민혁명과 동아시아 세계의 미래인데 4편의 논문이 그러한 그 3부의 주제에 꼭 맞춰져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동아시아 미래를 염두에 두시기는 했지만 동학농민혁명을 규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신 분들이 3분 선생님이시고 중국의 선생님은 동아시아 미래를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로서는 이걸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논의하기가 참 난감하긴 한데요. 일단 개별 토론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그걸 쟁점 토론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광대학에서 오신 유지원 선생님께서 학교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장티에바오 선생님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다시 윤석산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지원 선생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원광대학교 사학과의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중국의 태평천국 기념관에서 오신 짱티에바오 선생님의 논문을 제가 이제 지정 토론하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중국 근대사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학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하지 않아서 거의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중국 근대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짱티에바오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한국에서는 동학 농민혁명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청일전쟁이 발생해서 동아시아의 이 국제정세가 급변하게 되는 1894년으로부터 두 각자가 지난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의미 깊은 해에 동아시아의 근대 민중운동으로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의 동학농민혁명과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을 비교하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연구라고 여겨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짱티에바오의 발표자께서는 본 논문을 통해서 먼저 비록 시간적으로는 40여 년의 차이가 있지만 근대 민중운동이라는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태평천국 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이 후일 한중 양국의 근대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제국주의화를 통해 침략의 역사를 어떻게 전개하였는지도 정리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는 동아시아 3국이 2차 세계대전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고 앞으로 이 3국이 당면한 문제, 즉 한반도와 중국의 통일, 그리고 일본의 무경화에 따른 도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짱티에바오 교수님의 발표문은 어떤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시적 안목으로 한중일 삼국의 근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개설적으로 정리하셨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전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주로 이 학계에 보편적으로 통하고 있는 내용을 개설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평론을 맡은 저는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할까 합니다. 첫 번째,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과 한국의 동학농민 운동은 그 성격상 유사한 근대화 운동이지만 시간적으로 약 40여 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태평천국 운동이 동학농민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태평천국 운동사를 연구하신 학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짱티에바오 교수님께서는 본 논문에서 태평천국이 자정신편을 강행하여 서구식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자정신편이나 이를 통해 태평천국의 개혁을 주도했던 홍인 간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동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정신편에는 당시 농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토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자정신편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자정신편을 통해서 서구식 자본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이 과연 진정한 서구식 자본주의를 추구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발표자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일본의 우경화라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한편 또 중국은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대국화로 인한 위험성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럼 향후 동아시아에서 평화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동학농민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태평천국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역할, 우리 논의의 끝마무리에 가서 나와야 될 문제가 너무 첫머리에 나오는 듯한데요. 통역자께서 적절하게 좀 줄여갖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주시고 세 문제에 합쳐서 통역까지 하셔야 되니까 7분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5분 드리는 건데 7분을 더 드립니다. 感谢柳教授精彩的评议。 예, 감사합니다. 아주 유 교수님의 그 훌륭한 토론문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下面呢，我就柳教授的3点提问呢进行回答。 그러면 유 교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由于时间所限呢，我把昨晚已就的这个简要的答词，请宇先生直接用韩语宣读。之后各位还有什么提问呢？我再进行回答。 사실 이 토론문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젯밤에 그 답변을 정리를 했습니다. 답변을 정리를 했고 그것을 이 통역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통역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보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그 통역해서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토론문 전달받은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태평천국 운동하고 그 동학 그 혁명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하고 동학 혁명은 모두 이제 19세기에 그렇게 일어났는데 태평천국 일어난 시기는 1851년에서 64년, 또 동학은 1894년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40년 정도, 그 30년, 4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그 두 운동, 그 혁명에 대해서 비교한 그런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런 이해한 바로 그런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어떤 것들의 차이가 있는지에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동학 그 혁명하고 비교를 이제 태평천국과 비슷한 점을 함께 이제 말씀드리면 다 같이 두 운동은 지식인들이 영도를 한 지도자층으로 그 이끈 그 혁명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종교 세력의 배경을 차지하고 있었다. 종교 그 운동이 같이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이게 두 운동 모두가 이제 자기 국가에 그 입각한 그런 그 관점 안에서 서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 서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또 그 영향을 받은 것들이 두 번째에 또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동학 혁명 운동과 태평천국 운동은 보면은 그 사회의 그 기층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민간층이죠. 그 하층민이 그렇게 농민이 그렇게 그 주체가 되어서 그 운동을 하였고 개혁을 또 그 추진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국가가 그런 그 당면한 그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탐관 어리들 또한 귀족들에게 반대했다라는 그 부분이 또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또 이제 그 두 운동이 모두 태평천국 운동과 동학혁명 농민운동 모두가 애국 정신을 그 강렬한 그런 애국주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고 무장 항의가 있었고 또 외세 침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른 점을 봤을 때는 그 동학혁명은 태평천국 운동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겨냥을 했다고 한다면 동학혁명은 일본을 겨냥으로 해서 이렇게 그 혁명을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운동의 또한 그 공통점을 봤을 때는 모두가
내부 외부 세력이 같이 연계되어서 이런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배경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자체는 그 태평천국 운동과 그 동학농민혁명의 운동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그 중국과 한국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또 그 앞으로의 그 동아시아 그 전체 그 미래를 또 전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정 심편의 이제 그 토지제도 문제에 대해서 왜 이 언급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요 그 자정 심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홍인간이 먼저 이제 주초를 해서 그 어떻게 보면 민족 그 발전 대방향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한 건데요. 그 홍인간은 그 무엇을 부정을 했냐면은 그 순본억말이라고 해서 농업을 숭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이런 걸 이런 정신을 이제 비판 반대하고 이제 했는데 뭐냐면 그 국가에 부강하는 것은 상업에 있다라는 거죠. 상업하고 그래서 곧바로 그 공업 국가로 고도의 발전한 그런 국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는데 이제 그 강조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간략하게 첫 번째 이제 기계공업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광업이 발전을 해야 되고 철로를 놔야 되고 또 은행을 개설하고 지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서방에 발전된 그 선진 기술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하면서 이제 무엇을 이제 찬성을 했냐면 미국의 그 정통 대통령 선거 제도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자정 심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어떤 근대화에서 그런 그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제 그걸 말씀을 왜 그렇게 드리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이후에 양모파 개혁 운동이 있었고요, 무술변법도 있었고 모두 그 자정 심편에 다다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훨씬 더 자정 심편에 있는 내용이 더 그런 것들을 앞서 있다라고 보고요. 메이지 유신도 사실 이것보다 더 뒤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자정 심편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실제 근대화됐을 때 이제 가장 그렇게 처음 그 역할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감스럽게도 그 태평천국 운동이 실패로 했던 것이 이제 유감이지만 이 자정 심편에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토지 제도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 홍인간이 이것을 이제 주초했을 때 처음에 이것을 기초를 했을 때요. 중국의 이제 실제 그 상황이 봤을 때는 서방의 그 강국들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제 국가가 어떻게 강대하게 발전해야 되는지, 강국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런 그 전략 대방안들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그 홍수전의 비준을 거쳐서 결국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 토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그 태평천국 운동 당시에 그 천묘 잠깐만요. 天目这是那个什么制度呢？看看天朝천모 제도에 대해서 이미 먼저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그 토지 제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 자정 심편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은 1861년에 태평천국 운동에 그 천모 제도에 대해서 다시 인쇄를 합니다. 다시 간행을 합니다. 5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답변입니다.
세 번째 답변은 좀 사실 내용이 길기는 합니다. 하는데 시간 관계상 그 저한테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제가 이 내용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질문은 무척 큰 질문입니다. 이 대답은 사실은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하면은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이죠. 근데 제가 이 전공 분야도 아니고 제 그런 능력을 초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알 수 있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제 5,000년 동안의 그 문명 국가를 이뤘던 나라인데요. 중국의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역사적으로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은 무력으로 그런 그 침범을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그렇게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그런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전파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그쪽의 방면이 훨씬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그 역사를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외국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을 하고 그 포용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그 포용하려고 하는 그 경용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충분히 그 사례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어떤 같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경제 발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노력하려고 했던 그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당나라나 명나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력을 봤을 때는 전 세계의 반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나라였지만 역시 그 명나라도 어떤 덕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했지 무력으로 침략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례들보다는 그렇게 그 평화를 그렇게 주장을 강조했었는데 예를 들면 정성공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양에 그렇게 이제 세력으로 그렇게 그 20년 동안이나 그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그동안 그 20년 동안에도 그 정성공이 주변 국가를 침략한 사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침범한 그런 사례들은 없었는데요. 그 대신 이제 명대의 과학 선진 그런 그 기술들, 그 문명을 전파하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중국이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유구나 또 우리 이제 조선도 태국 뭐 베트남 해서 모두가 이제 어제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종본 관계에 그렇게 그 관계에 있었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게 식민지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떤 그 국제 질서 안에서 공동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그 국가 자체가 그것을 중국에게 요청해서 같이 자기도 그 발전도 하고 때로는 보호도 받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 배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주변 국가의 관계들과의 중국과 주변 국가의 그 관계 가운데 그런 무장 충돌이 없었다는 것을 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중국이 근데 이제 100년 동안의 굴욕의 역사를 이렇게 겪게 됐는데요. 그 중국 문화 안에서 그동안 없었던 굴욕의 역사를 이 근 100년에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굴욕의 역사를 갖게 되면서 중국이 느낀 건 뭐냐면 절대로 이 무력 침략은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무력의 침략을 받아서 그 고통을 그 외세 침략의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똑같이 다른 나라에게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 이후에 30년 동안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지금 그 중국 위협론, 중국이 계속 이제 그 기타 국가를 주변 국가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실은 자체적으로는 이 중국의 어떤 문화 또 이런 그 영향을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발전하고 주변 국가를 설린 이웃으로 그 좋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동반자로 생각하고 우호 교류를 하고 공동의 발전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그 노력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의 기본 정책입니다. 아마 앞으로 오래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기본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특히 뭐 이제 그 주변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 위협할 것이다. 중국의 그 위협들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면서 기타 그 주변 국가들을 좀 선동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가적 입장에서는 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나중에 또 이렇게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다 쓰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지원 선생님 혹시 먼저 가셔야 되니까 좀 보충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네, 제가 이제 뭐 질문드린 내용은 어떤 그 정답을 얻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도 역사학자로서 또 태평천국 운동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어떤 그 관점을 갖고 계신가를 듣고 싶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짱테이파오 선생님한테 그 몇 가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짱테이파오 교수님이 담당한 주제가 시기적으로는 아주 넓고 큰 주제이고 또 이제 동아시아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큰 주제이기 때문에 개설적인 그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렇게 여러 차례 설명을 들으면서 뭐 이런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요즘 그 떠오르는 중국, 그래서 이제 이 대국굴기라고 하는 그 관점이 생기면서 이 중국의 책임론도 같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사학자로서 이제 그런 문제는 되게 정치학이나 외교학적으로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역사학자로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드렸던 질문인데 답변에 대해서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그 자정신편의 토지 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비교사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고찰한 배양섭 선생님께서 조금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윤석산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김양식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양식입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다는 인사부터 드리고요. 그 3부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도대체 1, 2부에서 거의 모든 발표자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3부에서는 윤석 선생님이 아주 동학 중심의 그 동학농민혁명론을 펴셨고 조경달 선생님이 오히려 윤석산 선생님 그 발표하고는 상당히 좀 이게 대립되는 갑오농민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배화봉섭 선생님이 동학농민 전쟁 용어를 사용해서 3부에 들어가서 아마 상당히 혼란에 빠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동학과 이 농민혁명의 관계는 즉 가분연 역사적인 대사건에서 동학이 어떤 그 역할을 했는가 이 문제는 그 학계의 어떤 지난한 그런 어떤 숙제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그 혁명 그 100주년 때는 그 젊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그 농민 전쟁을 상당히 강조한 입장이었는데 최근 120주년을 맞이해서 오히려 이제 동학 중심의 어떤 그 논리가 상당히 이제 강화되는 그 흐름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이게 동학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영구사적인 그 후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하여튼 짧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 366쪽 지금 읽어나가면서 네 가지 간단한 의문사항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동학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종교로서 역할을 한 것인지 사상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는 이제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발표문 위에 이렇게 좀 많은 그런 논문에서도 이게 혼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를 종교로서 이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떤 사상 또는 정신적인 그 부분에서 가치를 둬야 할 것인지 이게 분명히 그 다른 문제인데 이게 혼용이 되면서 가보년 역사적 대사건에서 동학의 역할이 좀 오히려 모호해지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그 동학이 그 의식화된 농민을 만들어내면서 그 농민이 이제 동학혁명을 주동한 거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식화된 그 농민을 이 동학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은 그것은 그 부분이었지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당시 그 농민 대중을 의식화시킨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경랑, 그 다음에 서구의 그 침략, 그 과도한 어떤 침략에 따른 어떤 이 주체적 그 의식 자가 등등 여러 요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동학에서 전부 찾는 것은 좀 그 무리이지 않을까. 또한 동학이 농민 대중을 의식화시켰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과연 그런 어떤 종교성이라든가 사상 등이 단지 농민들의 의식 각성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또는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게만 한 것인지 아니면 무식한 이 손에 직접 죽창들게끔 동학이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열망과 광기를 정신적인 측면에서 불어넣는데 동학이 역할을 한 것인지 좀 더 그 세분화된 그런 논리 전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그 질문은 이건 이 대피년 때도 나왔던 동일한 그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와야만이 그 가보년 역사적 대사건에서 동학의 어떤 위상이랄까 역할을 잡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실제 농민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민군들이 동학과 관련한 직접적인 요구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 그 동학을 또 투쟁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그 점이죠. 이 동학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문에서 정교의 그 대항 개년사에 나온 그 충멸 그 외에 그 진청 성도에서 그 성도를 이제 동학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이 연구 논문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거의 다 그 유학으로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학민군들의 그 어떤 사상적인 이 밑바탕은 어떤 유교적인 그 주자학적인 그 토대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동학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동학민군들의 어떤 그 요구 조항들을 보면은 동학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뭐 다른 차원에서 동학의 어떤 위상을 좀 해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 그 질문으로서요. 동학민혁명은 동학 사상의 그 사회적 실천이다라는 어떤 그 단정적인 그 결론을 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동학민군의 그 12개조 군율과 3대 그 명예를 이 단적인 예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군율과 강령이 동학의 가르침이 시천주 등의 가르침을 어떤 실천하는 길이었다고 이제 하셨지만은 이것은 지나치게 동학 중심의 자의적인 해석을 보이고 이 보국 안민이라는 그런 어떤 슬로건에 대한 해석도 너무 동학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은 중세의 종교혁명과는 다른 근대 지향의 어떤 민족혁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천주 등과 같은 보편적인 종교 사상을 가지고 매우 역사적인 분수령이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대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상생과 조의 정신이라는 통시적인 보편적 원리와 그 가치 지향으로 특정한 그 역사적 사건을 그 안에 가둬놓을 경우에 역사가 없는 그 사상만 남게 될, 역사가 없는 정신만 남게 될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1894년 역사적인 대사건에서 동학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고, 그런 만큼 이 동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동학혁명사에서 동학 그 연구는 새로운 문제의식과 연구 방법론이 상당히 필요한 그 시점이고, 이런 면에서 오늘 윤석 선생님 그 발표뿐만 아니라 다음 조경자 선생님 그런 발표, 배양 선생님 발표 3부 발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4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동학은 종교인가 사상인가? 두 번째는 동학이 어떻게 농민을 의식화시켰나? 세 번째는 동학과 관련된 요구 조건이 왜 없는가? 네 번째는 동학 농민군들이 행동할 때 군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가운데서 농민의 의식화 문제라든지 군율 해석의 문제는 다른 분의 논문에서도 또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5분 우선 먼저 쓰시고 부족한 건 나중에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치 않은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김양식 선생님께서 전개해 주신 그 논평은 궁극적으로 동학과 동학 농민 혁명의 어떤 유기적 관계 같은 것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의 진단이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보다 발전적으로 개진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논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일부 또 제가 질문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좌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종교성과 종교 사상과 종교에 대한 분류가 아니고, 이 동학에서의 동학 사상과 동학의 종교가 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잘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의 교리라는 것은 사상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또 종교의 교리에 의해서 그 사상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서로 동전의 안팎과 같이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꼭 구분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저한테 있고, 따라서 종교를 어떤 종교의 교리나 이런 문제보다 일반적 신앙의 얘기로 해석을 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논평을 해주신 선생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 같은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무식한 손에 직접 죽창을 들게 한 것인지, 아니면 열망과 광기를 불어넣은 것인지, 이런 것까지는 동학이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학을 통해서, 동학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자각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이 시대의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에서는 이제 동학의 목표가 없었다. 우리 오늘 논의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이 동학 농민 혁명의 목표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동학 농민 혁명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은 동학 역시, 동학의 가르침 역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생명이 생명답게 자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보면 동일한 것이지, 말하자면 제가 특정 종교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불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든가 기독교 천국을 만들겠다든가, 이러한 오늘의 종교적 성향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교라는 분이 쓴 대한개념서에 나오는 이 성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것이 유교의 도라고 그러한 그 합의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원인을 제가 모르겠어요. 동학교도들이 자신들의 4대 명의를 내놓으면서 유교를 내놓을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또 보면은 그 4대 명의의 끝에 그 이런 부분이 나와요. 1할, 2할, 3할, 4할하고 대진 기강을 크게 떨치고 입정 명분하고 이종 성훈 이로써 성훈을 따르겠다 그랬는데, 이때 성훈도 그러면 공자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말씀인지, 이것도 또 조금 그렇습니다. 동학교도들이 동학의 어떤 그 명의를 내리면서 그러한 그 유교라고 해석을 한 데 대한 무슨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저는 좀 의아했던 것이 시천주 등과 같은 보편적인 종교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보편성에 관해서는 사실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인간의 근원적인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시대적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보편성을 이야기한다면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은 당시 시대적 보편성과 이 시천주의 어떤 가르침이 과연 그러한 시대적 어떤 보편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상생가조의 정신이라는 통시적인 보편적 원리와 가치 지향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룰 경우에 그 속에는 역사가 없는 사상만 남는다 그랬는데, 뭐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히 고려 말에 어떤 그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고, 성리학이라는 그런 그 이념과 사상이 횡적인 면에서 시대적인 역사적 통시적인 어떤 사실과 현실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개혁의 어떤 그 물결을 탈 수가 있었고, 그러므로써 조선조를 새롭게 창건할 수 있는 그러한 크나큰 역사적 한 통치적 사실과 당시에 흐르는 점에서 보다 역사가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것에서 동학의 사상이 어떤 당시에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시대적 역사적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요구와 민중들의 요구와 동학의 사상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선생님께서 뭐 지금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는 차후에 뭐 저하고 만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번째 질문 가운데서 동학에 관련된 요구 조건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뭐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진 않았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을 지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통해서든지 다른 연구를 통해서 진전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성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 성도가 그 동학으로 이제 볼 것이냐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표현으로서 뭐 동학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 4대 명의가 나온 어떤 뭐 사건의 어떤 추이 과정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이 문건하고의 어떤 이 그런 뉘앙스, 표현 방식 등등으로 봐서는 동학을 보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상당히 중요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이제 꼼꼼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라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따가 또 성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군율에 대한 해석, 군율과 강령에 대한 해석을 동학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그 문제는 동학농민군의 폭력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산 선생님의 논문 제목이 상생과 조화의 정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뒤로 미루어서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경달 선생님에 대해서 송호근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431쪽 이하에 있습니다만 432쪽부터 선생님이 직접 쓰신 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7분의 범위 내에서 소화하실 수 있는 데까지 소화하시고 아니면 앞부분만 하셔도 괜찮고요. 또 뒤에도 또 토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역사 그 학회에 초청받은 게 처음이라서 상당히 긴장이 되고 합니다. 예. 사실 이 사회과학, 사회학 때 가면 뭐 세상 얘기도 막 하고 그럽니다. 경전 얘기부터 심층적인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그쪽으로 치중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동학 연구가는 동학 전문 연구가는 아닌데 저희 문제의식은 사실은 조선의 통시적으로 봐서 조선에서 갑오경장에 이르는 또는 총 10년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근대적인 개인이 어떻게 출현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대적 개인이라고 하는 걸 밝혀내지 못하면 사회과학이 출발을 못하는데 실제 역사에서 그걸 다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시적인 그 발전 궤적에서 동학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뭐 관련 연구자분들이 다 나와 계신데 다 읽어보니까 조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되게 동학 안에서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것을 최대한 추출하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그 이전 시대라든가 그 이후 시대하고 연결시켜 보면 다시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이 첫 번째로는 동학이 사실은 근대적 개인의 맹아를 보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발견해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학은 조선에서 최초로 일어난 그리고 최후에 발생한 종교개혁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게 이제 이 지점에 있어서 상당히 이견이 많을 텐데 저는 이게 왜 종교개혁이냐 하는 점을 제 책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최재우 교주는 사용과 비교해 보면 마틴 루터가 했던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해월 최시영 선생은 깔뱅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두 분의 두 양자의 사건에는 동형 구조가 아주 정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학은 종교 개혁이다. 이 종교 개혁이 무엇을 했는가? 조선은 종교 일치사회였다. 조선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붙어 있는 굉장히 단단하게 붙은 아마 이슬람 국가 정도로 붙어 있었던 종교 일치 국가였는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내고 있다. 동학이 그걸 분리시켜내고 있는 거죠. 이 분리야말로 사실 근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문으로 나오고 있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근거는 했던 것을 사인 여천 또는 인직천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천을 나눠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천이 서민에게 인민에게 온 것이다.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이죠. 양반들이 아마 참을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 따라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천의 사대부의 전유문이 천의 개념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성스러운 천계를 벗어 던지고 밖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근데 좀 모질랐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그동안 연구를 읽어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족주의냐 민중주의냐 또는 뭐 평등주의냐 등등 포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경달 선생님이 쓰신 두 권의 책이 상당히 그런 면에 접근해 있다는 판단을 늘 했어요. 상당히 물을 상당히 많이 열고 나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해석에 있어서 말하자면 동학에다가 이념적인 외피를 씌우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데 실제로 해석의 결과는 너무 인색하다, 좀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몇 파라그라프만 간단하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경달 교수의 논문은 매우 신선합니다. 민중운동을 과도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고 민중운동사를 민족운동사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왜냐하면 실제하지 않은 민중을 신성시해서 결과적으로 민중부재의 역사를 만들었던 허위의식을 중단하고자 한다. 매우 신선합니다. 이단의 민중반란, 민중과 유토피아 이 두 권의 책이 사실은 그러하고 이 논문은 거기에 중국, 일본, 독일의 농민운동과 비교론적 시각을 동학 농민전쟁이 종말 사상의 배제와 국왕환상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민중의 세계로 돌려보내면서 이 리얼리티가 무엇인가를 시도가 상당히 좋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민중을 일상적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는 매우 신선하지만 국민국가 건설, 민족주의를 위해 싸운 것은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주장은 사실은 너무 협소하게 동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잠재력이나 역사적인 의미를 너무 실증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논리적 비하를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그 귀절 가보농민전쟁을 근대주의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현대세계의 상대와는 무관한 역사적 용어가 될 것이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의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과대포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국민국가에서 민중을 떼어낸 것은 좋지만 민중을 무지하고 우발적이고 폭력적이고 자율성이 없는 비자학적인 이미지와 연관시켜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민중부재 시대라는 진단이 나오고 이게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두 가지 점만 간단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조경달 선생은 이단의 민중반란에서처럼 북접과 남접에 대한 구분 및 이분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학군은 통속적 도덕을 깨고 평균주의를 지향했기에 폭력적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입니다. 북적 남접의 이념 또는 노선 대립이죠. 그런데 조경달 선생도 마찬가지로 논지가 조금 다를 뿐 이분법적이라는 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 제안은 양자를 구분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영성주의와 행동주의를 구분하는 통합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저는 남접 대부분의 연구의 한 90%가 남접의 혁명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해월 선생의 북접 또는 영성주의, 내성주의가 훨씬 더 본질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없으면 혁명주의도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무엇을 지향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동학 농민혁명이 공초의 분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 가서 뭐 하려고 했느냐, 한양에 가서 골격을 뒤집어 엎고 대공을 옹림하고 집으로 내려오려고 그랬습니다. 이거 봐라, 보수주의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물론 문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간이 되고자 한다. 천을 가지고 있는, 천을 섬기는 인간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얘기죠. 그런데 아마 그 오전에 나오셨던 오문환 선생은 약간 그런 면을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해월 선생의 이 본질주의야말로 혁명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 개혁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근대의 문을 열어 적들이는 본질주의적인 그런 그 세계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중폭력을 내재적 방식으로 정당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동학농민전쟁을 유교국가의 이데올로기 경계 내부로 과도하게 국한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답답합니다. 설명 끝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뚫고 나간 것이 없다. 이 주장은 제가 세 번째 436페이지인가요? 438페이지에 제가 간단히 적었습니다. 동학 농민전쟁의 지도부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실제로 보수주의 안에 성리학적 바탕 안에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승평 1호를 열어서 임금의 덕화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면 1894년 당시에 그리고 동학군에 대하여 근대적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인색하고 근대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저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민과 농민 지도자들이 당시에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그 어마어마한 학자들조차도 근대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때에 말하자면 개화파라고 하는 한 줌에 속하는 이 지식인들이 겨우 근대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때에 농민혁명군에 대해서 근대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들이대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이 운동이 시행했던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잠재되어 있느냐를 해석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게 세 번째 438페이지부터 제가 몇 가지를 적었는데요. 역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되겠다. 인민으로부터, 그러니까 지배 통치의 대상인 인민으로부터 이제 나는 나의 주체를 갖는 개인 의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장악 인민이 태어났고 이 장악 인민이야말로 나는 교조 신원을 함으로 해서 나는 장악 인민의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조 신원 운동은 저는 남조업의 혁명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스스로 인간으로 태어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논밭에서 죽어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의지 안에 생각 안에는 이미 근대로 향하는 문이 생성되고 있고 그 문을 열고자 했던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시간이 많이 돼서 아무튼 이 세 가지 관점을 제가